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3월 9일 일본 이바라키현 경찰서. 제 남편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휴대폰도 그대로 두고 나갔거든요. 저랑 며칠 전에 크게 말다툼을 하긴 했는데. 연락이 두절된 사람은 33살의 남성 우지이의 노보루시였습니다. 아내와 수년간 결혼을 이어오고 있고 또 그들 사이엔 3명의 자녀도 두고 있어요. 우선 경찰은 그가 성인이기도 하고 또 부부싸움 후에 집을 나갔다라는 점에서 단순 가출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어서 아내가 한마디 하죠. 회사에도 출근을 안 했는걸요? 우선은 그래도 다 큰 어른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고 권했고 그렇게 무려 4개월이나 흐르게 되죠. 그러던 7월 18일 이바라키현 가스미가우라시의 한 가정집에 아침부터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몇 달 전 실종된 남성 우지의 노보루 씨가 살던 집이에요. 문을 열어준 사람은 아내 우지의 미호였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찾기라도 한 걸까요?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의 아내 미호가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경찰이 물었죠. 남편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왔어요. 경찰의 태도는 생각보다 강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미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려요. 그리고 모든 걸 체념한 듯 그녀가 손가락을 들어 한 곳을 가리킵니다. 집 안이에요. 아니, 지금 4개월째 실종 중인 남편이 왜 집 안에 있냐고요. 하지만 경찰은 예상했다는 듯 안으로 들이닥쳤죠. 우선 아내 미호는 지난 3월 9일에 실종 신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20일이 지난 28일부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아내가 이혼 신고서를 바로 시청에 제출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새 아이의 아빠이자 이 집의 가장이 지금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이혼 신고한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에 그녀의 진술도 좀 어딘가 오락가락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휴대폰을 두고 갔다라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다시 보니까 가지고 갔더라. 내가 착각한 거더라.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실종 신고 자체를 아내가 하긴 했지만 이 여자가 질문을 하면 할수록 어딘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주목하고 있었고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이 실종자의 집으로 들어선 경찰. 아내 미호가 가리킨 곳은 겉으로 봤을 땐 평범한 그냥 일본식 미닫이 옷장입니다. 거길 딱 열어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직사각형 형태로 된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였어요. 집 안에, 그것도 옷장에 지금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살펴보는데 순간 섬뜩한 걸 발견했죠. 그건 콘크리트 위로 불룩 올라온 사람의 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마 부위가 튀어나와 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즉 안에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는 거겠죠. 이걸 증명하듯 이 방 안에는 수많은 탈취제, 아로마 오일, 공기청정기가 2대나 있었어요. 풀로 가동 중이더라고요. 시신에서 풍겨오는 악취를 억제하려고 조치를 취해둔 거죠. 추후 부검을 해보니까 사망 시기는 실종 신고를 했을 그때가 아니고요. 그보다 무려 한 달 전인 2월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해자 노보루 씨의 아내 44살의 미호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됩니다. 경찰이 살해 동기를 묻기도 전에 그녀가 왈칵 울음을 터뜨려요. 제가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 죽을 줄도 몰랐다고요. 막 그냥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녀에 따르면 남편 노보루는 유독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올 때면 막 폭력적으로 변했대요. 벽에다 주먹 치고 선풍기 던지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런 남편의 폭력에 자기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칠까봐 전전긍긍 하던 중에 어느 날 미호는 술에 취해 곤히 잠든 남편을 보고 살인 충동이 들끓게 됩니다. 바로 옆에 휴대폰 충전하는 줄이 보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 줄로 자고 있는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죠. 여기까지 들어보면요. 분명 남편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폭력적이었다면요.
그래서 경찰이 이 노브루 씨가 진짜 그런 성향이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을 탐문해요.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조사를 하는데 마침 이때 노브루 씨의 전 직장 동료에게서 의미심장한 진술이 나옵니다. 옛날에 그 노브루 씨가 한번 머리에 부상을 입고 출근한 적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좀 부끄러워하는 눈치였대요. 딱 보니까 누구한테 맞은 거죠. 그렇다면 이건 아내의 주장과는 정반대 증언인데요. 물론 부부 사이는 부부밖에 모릅니다. 미호가 정말로 가정폭력에 시달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소 그녀가 난 남편의 폭력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고 말을 한 적은 없어 보입니다. 한편 미호 쪽 주변 사람들은 절대로 그녀가 남편을 죽였을 리 없다라고 믿지 못하는 태도였어요. 일단 이 부부에게는 12살 장녀, 4살 쌍둥이 아들 둘이 있습니다. 총 셋이요. 이 세 아이의 엄마로서 미호는 언제나 헌신적이고 또 씩씩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동네를 잘 돌아다녔는데 그 와중에 막 이웃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막 서글서글 인사도 건네는 아주 성격 좋은 이웃이었죠. 또 애들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열혈 학부모였습니다. 비록 그녀가 덩치가 좀 크고 목소리도 걸걸하게 큰 편이라서 어딜 가나 쉽게 눈에 띄긴 했다고 해요. 그러다 가끔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버럭 화를 내고 또 명령조로 말하는 모습도 발견되긴 했지만 그게 뭐 너무 과하다거나 강압적인 수준까진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는 부부 말고도 아이들이 있어요. 비록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12살 장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 사건에서 너무도 가슴 아픈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노보루 씨가 사망한 2월 중순부터 사체가 발각된 7월 중순까지 세 아이들은 무려 5개월간 아빠 시체와 한 집에서 살았던 거잖아요. 이것도 너무 끔찍한데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 드러납니다. 앞서 미호가 시청에다가 이혼신고서 제출한 거 기억하시죠? 이혼신고서는 보통 남편과 아내 모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당시 노보루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의 서명란에는 제3자의 필체가 남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걸 분석한 결과 바로 첫째 딸의 필체였습니다. 차라리 이 장녀가 뭣도 모르고 그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서명을 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 미호는 이 첫째 딸을 살인사건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시켰더라고요. 딸의 증언에 따르면 엄마는 평소 딸에게 아빠에 대한 불만을 하염없이 쏟아냈어요. 내가 니네 아빠랑 결혼한 것부터 문제야. 니네 아빠는 골칫덩어리야. 니네 아빠가 우리 다 망쳐놓을 건가 봐. 나 저 인간 진짜 꼴보기 싫어. 내가 떠나야지. 이렇게 불평을 막 늘어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죠. 너도 보육원에 갈지 아니면 엄마를 도와줄지 네가 선택해. 어렸던 딸은 엄마에게 미움을 받거나 혹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돕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도움이라는 건 아빠를 살해하는 일이었죠. 미호는 사실 남편을 죽이기 전에 꽤 오랫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한테 가서 아빠 자고 있는지 확인해봐. 이렇게 몇 번이나 지시를 했다고 해요. 또 어쩔 때는 그냥 계단에서 아빠를 밀어버리라고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고요. 병으로 아빠 머리를 내리치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이게 12살 된 딸한테 할 말인가요? 사건 일주일 전부터 미호는 딸한테 매일매일 아빠 자니? 아빠 자니? 확인하게 했어요. 더 정확하게는 아빠가 어떻게 자는지를 확인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를 깨우지 않고 목에다가 핸드폰 충전줄을 감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러다 D-Day가 되었고 엄마가 핸드폰 줄로 아빠를 살해하는 그 순간에도 딸은 막 힘들어하는, 저항하는 아버지의 손발을 누르고 있어야 했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요. 이건 인간 자체가 아니에요. 딸은 아마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걸요? 평생 트라우마처럼 따라다닐 텐데. 그런데 매정한 모습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그때부터 딸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져요. 일명 시신 관리. 그 옷장에 둔 시신에서 계속 악취가 풍기잖아요. 그러면 딸이 중간중간 냄새 맡으면서 더 심해졌네? 확인하고 막 공기청정기 돌리고 더 세게 돌리고 제습제 사다 놓고 이 일을 딸이 맡아서 했던 거예요. 추후에 장녀가 이 모든 걸 경찰에 털어놓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남긴 말들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요, 엄마가 화를 너무 많이 내서 말할 수 없었는데요. 사실 아빠를 좋아했어요. 아빠를 좋아했는데 살인에 가담해야 했던 거예요. 게다가 시신의 냄새를 확인하는 건 정말 끔찍하고 너무 하기 싫었는데 엄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미호는 모든 걸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 딸도 아빠를 너무나 미워했고 죽이고 싶어서 같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할 소리입니까? 이쯤 되니까 미호라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조사해보니까 가정사에 다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미호에게 사망하게 된 노보루 씨, 이 남편은 사실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17살 때였는데 동갑내기 남자친구 사이에서 덜컥 임신을 하면서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이듬해 이혼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22살 때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죠. 미호의 두 번째 전 남편 A씨는 중학교 시절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성인이 돼서 우연히 만나서 이제 사귀게 된 건데 당시 남자 쪽 부모님은 미호와 교제, 결혼 다 반대했어요. 그게 단지 미호가 어렸을 적 이혼을 한 전적이 있다 때문만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 둘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미호라는 애가 어떤 애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호는 소위 학교에서 날라리 양아치였습니다. 학교 빼먹고 매일 동네 골목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시간을 보내요. 애들 돈 뺏고 또 나이답지 않게 막 진하게 화장을 하고 다녀서 어른들이 눈살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다가 17살 때 덜컥 임신을 하더니 아예 고등학교도 안 갔어요. 즉 중졸인 거죠. 전 남편 A씨의 부모님은 이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들의 여자친구 또는 며느리로 반기겠냐고요.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미호가 또다시 임신을 합니다. 그 덕에 결국 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됐고요. 부모님의 예상대로 걱정대로 이들의 결혼 생활은 불안했습니다. 미호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애 옷은 꼭 비싼 브랜드를 입혀야 한다면서 아주 사치스럽고 멍청한 고집을 피우고 있었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미호가 알고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한 5천만 원 정도 빚이 있더라고요. 이걸 숨기고 결혼한 게 발각된 거예요. 부부가 되고 나서는 이 돈을 같이 갚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너무 부담되고 또 배신감도 느꼈죠. 그래서 미호한테 너 왜 그랬냐? 너 왜 이걸 말도 안 하고 빚은 왜 이렇게 많이 진 거냐? 추궁을 하니까 아이씨, 빚 좀 있는 게 죄야? 이렇게 반발을 하더니 그대로 집을 버리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로 재혼을 한 지 1년 만의 일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2003년이 됩니다. 그때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돼요. 이때 미호는 이미 30세가 넘은 나이였는데 그 인터넷 미팅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나이 20대 초반으로 속이고 뽀샵이 잘 된 그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여러 남성들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죠. 이름 또한 타나카 마이코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걸린 남성이 11살 연하의 노보루 씨였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둘이 한 1년간 교제를 했고 2014년 7월부터 이바라키현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호가 슬슬 발동을 겁니다. 심각한 얼굴로 이 노보루한테 말했죠. 자기, 나 임신했어. 노보루 씨는 너무 기뻐했고 당연히 내가 이 아기를 책임져야 한다. 우리 아이다. 라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미호와 혼인신고를 했죠.
하지만 사실 이번 임신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미호는 어쩌면 지난 2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임신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남자는 결혼을 해준다 라고 인식한 듯해요. 그러니까 수단으로 쓴 거죠. 어쨌든 결국엔 임신이 아니었다라는 게 들통이 났죠. 근데 그럼에도 노보루 씨는 미호를 받아주었고요. 다행히 얼마 후에 두 사람 사이에 진짜 아이가 생겨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첫째 딸이었어요. 뒤이어 쌍둥이 아들까지 품에 안았죠. 마침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계속되나 싶었지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인데 우연히 노보루 씨가 관공서에 갔다가 호적 서류 같은 걸 떼게 돼요. 거기서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되죠. 이혼한 전적이요? 아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서류를 딱 봤더니 뭐야? 이름이 다르잖아? 여러분 아까 기억하세요? 그 미호가 인터넷 미팅 사이트 가서 가명 사용하고 남자 만났다고요. 그때 썼던 이름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여태까지 아내를 마이코짱 마이코짱 이렇게 부른 거고요. 아니 어떻게 자기 남편한테 가명을 가르쳐줘요. 사실 뭐 만남 초기에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결혼하고 지금 애까지 낳았는데도 진짜 이름을 안 알려줬다고? 여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은 점점 아내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한편 이들은 결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왔지만 미호는 사치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남들에게 있어 좀 더 있어 보이는 물건에 집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세가 기울죠? 그게 이미 갈 때까지 가서 파산 신청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남편 명의로 카드 대출 받고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갑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결국 남편이 일하고 있던 그 회사의 노동조합비 5천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해요. 이건 남편 돈도 아니고 남편 회사 노동조합비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범죄인 거죠. 남편도 너무 황당했어요. 아, 이게 내 돈도 아니고 회사 돈인데 네가 어떻게 거기에 손을 대냐. 너 이거 당장 이틀 안에 돌려놓지 않으면 우린 정말 끝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게 됩니다. 어쩌면 이때였던 것 같아요. 미호가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한 때요. 미호는 틈틈이 살인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죽자 즉각 그의 통장에서 예금 싹 인출하고요. 그 돈을 마음껏 쓰기 시작했죠. 실제로 범행이 발각되기 약 2주 전에도 지역 축제에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뭐 표정이 너무 밝고 씩씩하고 살인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2019년 7월 5일 미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남편 쪽 노보루 씨 유가족은 그녀에게 사형이 마땅하다 강하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이 재판에 왔던 시댁 식구들조차 여전히 이 여자를 마이코라고 부르더라고요. 범죄가 드러나고 이름을 속인 것도 들켰지만 그러니까 너무도 오랜 시간 이 사람을 마이코라고 불러서 다들 익숙했던 거예요. 그만큼 미호는 본 모습을 숨기고 살아왔다는 거고요. 법정에 등장한 미호는 이날 검정 테두리 안경에 검은 셔츠 그리고 빨간색 샌들을 신고 등장합니다. 여기서 빨간색 샌들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녀가 막 울먹거리면서 입을 열어요.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특히 제 딸과 남편 부모님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삶을 빼앗고 딸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혀서 후회한다 라고 절절하게 감정을 담아서 호소하는 듯 했죠. 거기에 마음이 움직일 뻔도 했는데 이 말을 다 끝내고 갑자기 자기 자리에 앉아서 얼마 안 가 충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딱 앉더니 조금 있다가 막 피곤하다는 듯 하품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 다들 경악했죠. 재판장은 그런 미호를 엄중하게 대했습니다. 피고는 사치와 빚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배반했다. 또한 어린 딸을 협박해서 사건에 휘말리게 하는 범행은 매우 악질적이고 비난받을 만하다. 그렇게 미호에게 내려진 형벌은 징역 23년형이었습니다.
판결까지 모두 끝이 났지만 여전히 해당 사건에는 몇 가지 의문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의심되는 건 공범의 존재예요. 보세요. 시멘트에 시신 넣고 콘크리트째 보관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과연 이 모든 일을 그녀가 홀로 했을 수 있을까? 홀로가 아니라면 12살 된 딸만 데리고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또한 미호가 사망한 남편과의 이혼을 서두른 이유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빨리 이 세 번째 결혼을 청산하고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네 번째 결혼을 노린 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어쨌든 확실한 건 그녀가 너무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악질적이라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답을 찾을 수 없는 노답이에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엄마를 잘못 만난 죄로 어린 나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장녀, 그리고 남은 아이들까지. 그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그 지옥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좁은 땅에 엄청난 인구가 몰려 살고 있는 홍콩. 아시아 금융중심지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열악한 거주 환경으로 악평이 나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일명 홍콩의 닭장 아파트라면서 소개한 사진인데요. 1, 2평 정도 되는 아주 좁은 공간에 화장실과 부엌이 딱 붙어있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죠. 물론 모든 홍콩 서민들이 이런 환경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이나 또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쪽방 생활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닭장 같은 홍콩 아파트에서 발생한 소름 돋는 사건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곳은 홍콩 침사추이에서 약 40분 정도 떨어진 쿤통의 공공주택 단지입니다. 이름은 로어 응아우토콕 에스테이트죠. 1960년대에 설립이 돼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서민주택단지로 꼽혔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에 남은 건물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40년 넘게 빈민층들의 터전이어서 그런지 예전부터 여기선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전해지고 있는 충격 사건이죠. 1975년 8월 무더운 여름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여기 주민들이 의문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난 며칠간 새벽만 되면 복도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워낙 집들이 빡빡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런 소음에는 익숙한 편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게 되죠. 아파트 1층에서 작은 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장 씨라는 남성이 이른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한창 하던 중 문득 천장 한 구석에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보니까 평소에 못 보던 작은 얼룩이 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죠? 검붉은 색으로 어라? 이거 동물의 피인가? 그때 왜 이걸 동물의 피라고 생각을 했냐면 사실 얼마 전부터 이 아파트 곳곳에서 쥐가 말썽을 부렸는데 고양이를 풀어놨거든요. 고양이가 드디어 쥐를 물었구나 이렇게 단순히 여긴 것이었죠.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다시 장씨가 천장을 보니까 붉은 얼룩이 점점 번져서 그 범위가 상당해졌습니다. 얼마 후에는 아예 그 붉은 액체가 벽을 타고 흘러요. 그래서 그 아래 통을 놓게 됐죠. 근데 이 통에 피가 고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냄새도 역겨웠습니다. 장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했고 당장 위층 집으로 찾아가요. 문을 두드려 보니까 20대 중반의 젊은 남성이 나왔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라고 따지자마자 남자는 며칠 전에 시장에서 생닭을 사다가 집에서 도살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를 쏟았다. 미안하다. 내가 피를 잘 치우지 못해서 이렇게 생긴 것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일단 장 씨는 가게로 돌아왔죠. 이후 손님이 갑자기 몰려들었고 바빠지는데 그리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흘렀을 때입니다. 천장을 본 그는 경악하고 말았죠.
붉은 피가 여전히 똑똑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 핏물을 받으려고 둔 양동이마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실제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아니, 생닭을 집에서 잡았는데 이렇게 많은 피가 난다고? 이상합니다. 장 씨 또한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24살의 윗집 남자, 그는 황쿤 타이. 생활용품점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젊은이입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이사 오기 전에 지독한 도박 중독자였는데 결국 모든 걸 잃고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됐죠. 아내가 떠난 뒤 혼자 살게 된 그는 여러 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퇴원을 한 후에 정부의 도움으로 이 서민주택 9동 2층에 거처를 마련한 상황이었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1975년 8월 20일 출동한 경찰들이 황쿤타이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특히나 아래층 매점과 연결된 그 천장, 거긴 황씨 주방이었습니다. 우선 여기에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그 홍콩에 가스가 보급되기 전인 6, 70년대에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음식을 요리할 수 있게 집집마다 아궁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아궁이를 개인이 함부로 개조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겠죠. 가서 보니까 황쿤타이 집의 아궁이는 전부 시멘트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아니, 부엌이라는 건 필수적인 공간인데 여길 왜 시멘트로 막았죠? 수상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즉각 아궁이를 부숴내려갔는데요. 시멘트가 반쯤 제거되자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끔찍한 악취가 올라왔고 곧이어 그 부서진 구멍 사이로 사람의 다리로 보이는 토막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즉각 황쿤타이를 체포하게 되죠. 이후에 아궁이, 여기에 들어있는 시멘트를 완전히 해체하기까지는 무려 4시간이나 걸리는 꽤 긴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내부에서 발견된 건 한여름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여성의 사체. 전신을 신문지로 겹겹이 쌓아놨어요. 다 피가 흥건히 젖어 있었죠. 숨진 여성은 54세의 리아 라이. 놀랍게도 그녀는 같은 아파트 9동 2층, 그러니까 황 씨와 같은 층에 거주하던 이웃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이웃의 아궁이에서 죽은 채 발견된 걸까요? 체포된 황 씨의 자백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났지만 이 둘은 다른 이웃들과는 좀 달랐어요. 사이가 꽤 좋았죠. 그녀는 황 씨를 아들아들거리면서 친절하게 대해줬고 황 씨 또한 그녀를 양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따랐습니다. 어쩌면 외로운 생활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면서 의지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황 씨가 퇴근을 한 후에 평소처럼 리알라이를 찾아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입니다. 황 씨가 고민을 털어놓게 돼요. 이 지긋지긋한 서민주택 좀 벗어나고 싶다. 나도 안정적으로 좀 삶을 꾸리고 싶다. 근데 워낙 이 홍콩의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꿈도 꿀 수 없다 하는 이런저런 푸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리아라이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45만 원에 사라는 거예요. 45만 원. 이게 아무리 70년대라 하더라도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황 씨도 놀라서 아니 왜 이렇게 싸게 집을 내놓는 거냐 라고 묻게 되는데 잠시 망설이던 리아라이가 어렵게 숨겨둔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과거에 원래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여기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 친구가 집에서 목을 메고 자살하게 되죠. 리알라이에게도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머무르긴 해야 했지만 그러는 내내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사실 여기는 워낙 추억이 많은 곳이라 떠나지 못하는 것도 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나이가 든 리아라이는 마침내 나도 여길 좀 떠나고 이제 친구를 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털어놓습니다. 황 씨는 이 사연에 상당히 놀랐지만 내심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는데요.
얼마 후 황 씨는 약속대로 리아라이에게 3천 홍콩달러 45만 원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녀가 며칠만 좀 더 기다려달라 하면서 차일피일 이사 날짜를 미뤄요. 돈은 이미 낸 상태인데요. 황 씨는 뭐 그럴 수 있다. 워낙 싼 집이니까 뭐 자기도 다른 공간을 구해야겠지 하고 흔쾌히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더 지난 8월 16일 리아라이가 대뜸 2,000달러 더 달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적게 받은 것 같다. 라면서 총 5,000달러, 그러니까 75만 원은 받아야 내가 이걸 팔 수 있겠다라고 주장합니다. 황 씨로서는 돌변한 그녀의 태도에 기분이 나쁘게 되죠. 그러면서 나 집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여태까지 준 돈 그 돈도 돌려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리아라이가 나 그 돈 이미 다 썼다 하면서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 그러면 돈 나한테 안 주면 난 그냥 이 집 다른 사람한테 팔 거다 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흥분한 리아라이가 황 씨의 뺨을 때렸고 황당한 황 씨가 반격을 하려는 찰나 리아라이가 갑자기 그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고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황 씨는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죠. 피를 흘리며 리아라이가 쓰러지는데 이때 황 씨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리아라이를 넘어뜨리더니 위로 올라타서는 목을 강하게 졸라버렸죠. 그녀가 막 비명을 지르려고 하자 주변에 널려있는 신문지를 입에 넣습니다. 잠시 후 이 두 사람의 실갱이가 끝났고 리아라이는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데요. 그제서야 황 씨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리아라이는 사망했고 당황한 황 씨는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날 밤새 시신과 한 방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당시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빠르게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면서 악취가 스멀스멀 올라왔죠. 지체할 수 없었던 황 씨는 결국 시신을 부엌 아궁이에 숨기기로 마음먹습니다. 시신을 토막냈고 신문지로 그걸 둘둘 말아서 아궁이에 넣은 후에 그 위를 다 시멘트로 발라버려서 입구를 막는 겁니다. 악취가 새어나올 게 뻔했어요. 그래서 시멘트를 더 두껍고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모두 끝내고 보니 감쪽 같았습니다. 누가 이 부엌의 아궁이에 시신이 있다고 믿을까요? 황 씨는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던 범행 8일 뒤인 8월 22일 아래층 매점 주인 장 씨의 신고로 황 씨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기가 차죠. 천장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으니까요. 체포 직후에 그는 내가 리아라이를 살해했고 시신을 은폐했다라는 걸 모두 시인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당시에 7명의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하지만 2심에서는 최종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황 씨가 정신병원에 수감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그는 환각과 환청 증상에 시달리면서 시우람 정신병원에 수감됩니다.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한 듯한데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1994년 12월 그는 정신병원 화장실에서 허리끈을 이용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됩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황 씨는 생전에 허공에 대고 막 중얼거립니다. 저리가 오지마 오지마 이러면서요. 그리고 이유 없이 두려움에 떠는 삶을 내내 살았다고 말하는데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아파트 구동에서는 새벽마다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삶에 지친 산 사람의 울음소리인지 또는 억울하게 죽은 여성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게 주민들의 반응이었죠. 몇 년 후에 그게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사건 발생 20년 만에 그 존재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1995년 황 씨가 살던 집, 그러니까 리아라이가 죽은 그 집으로 첼시성을 가진 가족이 이사를 오게 돼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남편이 갑자기 폐렴에 걸리더니 6개월 된 아들마저 12시만 되면 깨어나서 밤새 울어버리는 기이한 일이 계속되었죠. 그런데 그때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은 유독 그 집 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여성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게 아궁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리아라이의 원혼이 아니냐
라는 소문이 돌게 되고요. 결국 최 씨 일가는 급하게 이사를 결정합니다. 40년의 노후함을 버티다가 결국 흉물이 되어서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홍콩 서민 아파트. 누구에게는 허름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삶의 터전이었고 누구에게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비극의 장소였습니다. 아파트가 철거됨과 동시에 과연 그 원혼도 사라졌을까요? 터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